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해겔의 정신현상학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난이도. 네. 단연 저희 일당백 그간 에피소드들 가운데 역시 탑 클래스 난이도를 자랑했던 1부. 그러나 2부가 진짜입니다. 네. 1부는 맛배기였고요. 2부부터 하는 말은 어쩌면 CNN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네. 우린 또 해야 하고. 아유, 정박님이 쉽게 풀이 주시겠죠. 그 어떤 컨텐츠보다 또. 근데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거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시대에. 모든 걸 다 쉽게만 하려고 하는데. 맞아. 과연 그게 좋은 건가? 요즘에 다 세 줄 요약으로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운 건 또 어려운 걸로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 준비하는 과정도 역시 즐거운 일일 수 있고. 네, 그리고 1부 듣고 나서 약간 정신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저도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되게 탁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쉬운 걸로만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막 가끔 이렇게 보면 아인슈타인 무슨 말 인용하면서 5살짜리 이해 못한 너 이해 못한 건 이런 얘기 등등 많이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쉬움에 대한 강박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진짜 이 이야기의 정수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아주 표면적인 쉬운 얘기만 그냥 하고 넘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대상을 적중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코끼리를 만지려면 꼬리도 만져야 되고 코도 만져야 되고 다리도 만지고 다 만져봤고 해야지 코끼리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자꾸 쉽게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만 해달라 이런 거는 꼬리 한번 만져보고 야 이게 코끼리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꾸 지식에 너무 평이한 지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그럼 생산해내지를 못해요. 지식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그 배우기만 하면 우리가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그 어두워진다는 게 뭐냐 이거죠. 배우기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을 배우기만 해가지고 판단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면 어두워진다. 네. 그것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판단을 못 하는 건 우리가 결국 배우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시비를 가리고. 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이것이 착한지 악한지,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 시비를 가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쉽게 이렇게 지식이 평탄하게 되고 지식이 그런 쉬운 지식만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판단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정통으로 그냥 뚫고 가겠습니다. 오, 멋있다.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신현상학도 쉽게 갈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나 세 줄 요약 해줬으면 좋겠구만. 세 줄 요약은 우리의 몫이고 네. 오늘 한번 정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세 줄 요약 갈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해겔의 정신현상학 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결국 이제 책 제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식의 경험의 학 이렇게 의식이 이제 쭉 경험했던 그것의 이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의식이 이제 어떻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신으로 성장하는가 이게 결국 이 책의 메인 테마가 되는 거죠. 의식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제 정신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경험이라고 나오잖아요. 결국 경험이야말로 의식의 변화를 밀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왜 근데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고 경험을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의식이 왜 자꾸 알려고 하고 네. 경험하려고 하느냐? 네. 어렵다. 나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응? 나의 존재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네, 결국. 그렇죠. 뭐야. 아니, 그렇죠. 결국은 알물 더 확실한 남. 그리고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결국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존재에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거는 항상 그 내면에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힘, 운동이 있다는 거죠.
아, 모든 존재는? 네, 모든 존재는. 왜? 자, 우리는 딱 고정불변으로 살아간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계속 변하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시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시간에 따라 변하고 또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든지 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존재 자체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 속성에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요. 내가 지금 갔다가 다른 거죠. 네. 잠깐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렇게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내 안에 그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 존재 자체. 자, 그러니까 이것들에 따라 가지고 존재가 결국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간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증법이고, 이렇게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부정을 하냐? 그러니까 부정이 아까 말씀 그대로 그 부정이라는 게 모든 것도 절대적인 부정이 아니라 네. 새로운 상태로 가기 위한 이제 부정이 깔려 있는 거죠. 새로운 상태로 가기 위한 부정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변증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에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해보고 근본적으로 분열과 대립을 먼저 해봐야지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분열과 대립을 해야지 이게 딱 더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의 데프르망이라고 그 왜곡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뭘 보여주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사드라든지 사드 후작, 네. 그리고 뭐 카사노바 이런 것 봐도 이게 뭔가 극단적인 바람둥이, 극단적인 변태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내 지금 일반적인 내 상태를 더 딱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끼리만 이제 갖다 놓으면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내 앞에서 키가 아주 작은 사람, 아주 키가 큰 사람을 딱 갖다 놓으면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정을 계속하는 게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요것이 인간의 본성에 전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 부정하는 거. 네. 애들이 한 7, 8, 9살 요즘 때 뭘 제일 많이 하냐면 네. 뭐 노래 있잖아요. 뭐 무슨 노래일까? 뭐 뽀로로 노래라고 쳐요. 네. 뽀로로 노래 있으면 상어. 네, 상어 노래가 있으면 아기 상어 뚜루루 이렇게 가잖아요. 요 나이 때 애들이 뭘 하냐면 아기 상어 뚜루뚜루잖아. 근데 상어 아니야 뚜루뚜루. 그래. 그거 꼭 해. 안 아기 상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네네. 항상 반대말을 붙이면서 노래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거든요. 나는 이걸 왜 하나? 왜 왜 저럴까? 저럴까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그 안 혹은 뭐 아니 뭐 이 부정어를 그게 생산을 한 거잖아요, 벌써. 붙이면서 그러니까 원곡의 재미를 더 하는 그들만의 어떤 본능적인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요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전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말이 보통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면 내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내가 있는 상태가 있는데 반대를 해버렸다. 네. 그럼 분열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열되고 대립이 되니까 보통 우리는 분열되고 대립되면 아유 내 팔자야 싫어하잖아요. 그 존재의 불행이라고 한탄을 해야 되는데 의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에서 생명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운동이 시작됐다 이거죠. 딱 하면 무조건 반대할 때마다 이 운동이 시작되니까 이게 생명이 발로를 느낀다. 본능적인 거구나. 네. 그게 왜 이제 본능적인 거냐. 그 안을 통해 가지고 부정을 통해서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운동은 뭐냐. 내를 아는 운동이거든요. 자기 인식의 운동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알매 관계되는 의식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변증법적인 거를 사실 본능적으로 어린애들 지금 말씀하니 확 다가왔는데요. 그 알매에 대한 의식과 알을 생산한다는 걸 준단 말이에요. 확 다가왔어요. 아주 좋은 예셨습니다. 이래서 정프로가 네, 맞습니다. 역시 아이를 셋이나 키우시다 보니까. 아기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은 이 의식이 이 알을 왜 이렇게 추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려고 하냐면 자꾸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게 결국 이 모순과 대립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경험하면 그 모순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 그 극복에 따르는 그때의 만족감, 그 충일감이라고 해야 되나. 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 이거죠. 그럴 때 그게 내 알미 심화되고 확대될 때 그 느낌이라는 것들, 그게 생명이 막 이제 재생되는 것 같고 생명이 커지는 것 같고 생명이 반려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그 알미 주는
그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시 이제 해결을 낳은 그 당시에 유럽의 상황하고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폴 발레리라고 프랑스 유명한 이제 그 시인 겸 평론가. 네, 네. 이 발레리가 그런 스위스의 치리 대학에서 유로피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유럽은 끊임없는 불안에 촉발되어서 탐색하고 교역한다.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우리를 고정 안 시키잖아요. 네. 우리 불안하면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죠. 흔들리잖아요. 그 유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존재의 생명력 유동성에서 나오거든요. 고정되어 있으면 물은 고인물을 썩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면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다 수십 개의 나라가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놈들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더라. 저놈들이 어디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러면 그래갖고 그들 가지고 자기들 나라 침략하면 자기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끊임없이 물건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향을 탐색해야 되는 거죠. 뭐 네. 새로운 거 뭐 없나. 새로운 게 뭐 있나. 자, 그러니까 이 외부에 되게 민감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 나라, 그러니까 유럽 무의 나라죠. 사무라이들은 언제 자기들 죽을지 모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항상 외부의 동향이 민감한데 문의 나라는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사대부 네. 바로 이제 유학자들의 나라는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흔들리지 않는 걸 최고로 치잖아요. 대의명분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 내가 딱 이제 그 성심 그 뭡니까 딱 그 성의정심 마음을 바로 가지고 딱 뜻을 도텁게 하면 거기서 무력이나 이런 건 다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족적이란 말이에요. 자족적. 네. 뭔가 그 자기 그쪽으로 완결되는 거지 외부의 어떤 변화에 그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부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알미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쟤들이 뭐 하고 있고 쟤들이 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식민지랄까 이 다른 지역 정복 대항해라든지 이런 걸로 나아가게 됐고 또 이 유럽 내부에서는 그것이 최대한의 그걸로 도달한다는 거죠. 뭘 만들어도 최고 극한을 추구한다는 거죠. 극한적인 지식. 그러니까 극한적인 부호, 극한적인 야망, 극한적인 암 이런 걸로 나아가 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미국을 만들었고 이런 유럽 정신들이 그 미국을 만들었고 자 이런 효율의 최대한 여기 나오죠. 욕망의 최대한, 지식의 최대한, 노력의 최대한, 자본의 최대한, 효율의 최대한, 야심의 최대한, 모든 권력의 최대한 이런 총체적인 것이 바로 이제 유럽이다 이거죠. 네,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알미였고 그런 알매 중시와 알매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해결에게는 이게 바로 인간이 알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지탱해왔고 시대를 움직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의식과 그 정신의 최종 도착점은 결국은 절대적인 알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일상이 단조로울 때는 스스로 항상 내면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일상이 지금 막 이제 소용돌이에 치잖아요. 막 혁명적 네네. 사건이 이럴 때는 오히려 가장 원초적인 태초의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 딱 들어가는 연습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 있죠. 이거 바로 변증법적 사고잖아요. 네네네. 일상이 단조로울 때는 내면의 어떤 그 들끓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단조로운 일상하고 대비해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또 외부가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 외부의 이 현상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것들이 만들어졌던 태초랄까 아니면 그 기원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계속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먼저 유럽 중심주의는 아닙니다. 인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인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증법적으로 네네. 최대한의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인 최대한의 알을 추구하니까 이건 무한하게 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 내가 지금 보세요. 내가 좀 알고 있다 이거죠. 의식이 딱 있는데 저 대상이 있다.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요까지 안다 이거죠. 요까지 안다. 네. 그럼 요 한계를 설정했단 말이죠. 그럼 한계를 설정하고 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또 넘어간다는 거죠. 초월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되면 또 한계를 설정하고 또 넘어가고 계속 그게 무한하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 구조라는 게 그 무한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무한하다는 거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애를 뭐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아버지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이어지듯이 이 무한하게 반복되고 무한하게 운동되는 것은 결국 생명성이고 그것은 무한으로 열리니까 지식이라는 것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극한으로 가게 돼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좀 다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자족적으로 완결돼 버리면 예를 들어 대학의 구조라는 게 경물, 지지, 뭐 정의성심,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딱 가는 거는 그냥 거기서 평천에서 끝나버린다 이거죠. 어떤 김우창 선생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한의 어떤 그 인식 구조랄까 이걸로 극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탁 스톱, 여기서 탁 다시 돌아가다. 대표적으로 네. 그 덕후들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덕후? 양덕이 정말 덕후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들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 극한으로 밀고 가 정말. 덕 중에 덕은 양덕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무슨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전에 한번 우리 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네. 제가 맨날은 아니고 가끔 보던 그 익스트림 스포츠와 비교하면 너무 평온한 스포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 애들 보면 정말 저러다 죽겠다 그거 싶은 왜 이렇게 건. 쫙 나는 거 있잖아요. 날다람쥐처럼.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점프수도 있고. 네. 야, 저거는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 죽지 않으면 안 멈출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도 느끼고, 뭐랄까, 그, 과학에서도 막 쪼개고, 사실 그렇게까지 안 쪼개도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끝도 없이 쪼개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분자, 원자, 뭐 쿼크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멀리 또 저 우주에 뭐 요즘에 또 무슨 제임스 망원경인가 네. 그걸로 몇백억 광년에 있는 정말 우린 뭐 살아서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도저히 뭐 갈 수도 없는 곳을 막 또 찍어갖고 끝까지 가잖아요. 네. 확실히 우리 뭐 동양 혹은 뭐 우리나라 사상이랑은 그렇게 썩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광고 뭐 나올 타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극으로 가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사과 맛. 사과가 나오는군요. 끝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가요. 영주 은하수 사과. 은하수 끝까지. 은하수 끝까지 가. 갤럭시잖아요. 아 진짜 지렸다. 갤럭시와 애플 합쳤잖아요. 양덕까지 영주 흡수했구만. 은하수 사과. 네네. 갤럭시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 갤럭시와 애플이 다 합쳤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영주 은하수 사과. 지금 이제 사과가 이제 막 나올 때가 이제 됐습니다. 가을이 되면 뭐 대표적인 과일이죠 우리 사과. 사과하면 또 대한민국 K 사과, K 애플이 또 전 세계를 또 휘어잡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영주 은하수 사과 여러분 맛 한번 보시고 그 궁극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450 광년 가면 뭐 할 겁니까? 맞아. 거기 가도 영주 은하수 사과가 없는데. 맞아. 네. 영주 은하수 사과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네, 언제든 주문해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사과즙, 도라지즙, 뭐 배즙 뭐 이런 거 등등도 함께 있으니까요.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엔 뭐 그 광고를 위한 빌드업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극과 극은 통하네요. 네. 네. 자, 결국 뭐 여기서 그러면 일단 뭐 요 정신현상학의 그 의식의 경험이 가는 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먼저 딱 짚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한번 좋습니다. 가시죠. 안 그러면 계속 구체적으로 가는데. 네, 그러니까 자 먼저 의식이 이제 시작합니다. 의식은 그러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 이제 경험을 하고 뭘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감각을 통하는 거죠. 그렇죠. 감각기관 등등.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오감, 그죠? 그러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하듯이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사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보라든지 이런 알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데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자, 이럴 때 제일 먼저 의식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감각적 확신을 한다고 하죠. 네. 확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맛을 봤으니까. 맛을 보고 봤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근데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더 이상 뭐가 있냐 내가 지금 만지고 보고 느꼈는데. 자, 그런데 이게 과연 확실한 알미 되겠냐 이거죠.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성이나 감각은 우리를 속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뭐 하다못해 물컵 안에 스트로만 넣어놔도 투명한 물컵에 그 스트로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감성이나 감각이 과연 그 이제 적중을 하냐 이거죠. 그 진리에 대상에 부합하냐. 예, 예. 적중을 해야지 진리가 되는 건데 또 보여주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감각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감각적 확신, 감성적 확신을 가지고 대상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적 확신은 이제 여기서 이거 아니네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네. 그 넘어가는 게 이제 지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지각. 지각. 우리가 말하는 퍼셉션. 지각한다 이거죠. 그 지각은 결국 뭐냐면 사물이 지닌 이치나 속성을 파악하는 거죠. 사물이 지닌 이치나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금이 있다. 이 소금이 희고 짜고 입방채고 뭐 이런 것들. 이걸 해가지고 아 이거 소금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각도 해보고 그죠? 미각으로도 맡아보고 그다음에 만져도 보고 그랬으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진리 획득이다. 네. 그죠? 지각으로 하면 가장 확실한 획득이다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러냐 이거죠.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 해겔이 아주 재밌게 이게 변증법적으로 이걸 뒤집어 놓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나아요. 이게 그 사물을 안다는 것은 그 사물 자체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 다른 사물들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물은 이 사물 자체로 알 수가 없고 관계를 통해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만으로 갖고는 이 사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 말씀드린 게 관계 속에서 이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물이 갖는 관계를 파악해야지 이 사물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데 지각 갖고는 그 관계까지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관계를. 관계를 눈에 보이기는 힘들잖아요. 관계를 우리가 딱 관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그러니까 지각은 건데 그거 무슨 육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오감을 갖고는 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각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으로도 확실히 알 수는 감각적 없고. 확신에서 안 됐고. 그다음에 네. 지각으로도 그다음에 지각으로 갔는데 지각에서 사물이라든지 이걸 알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속에서 이 사물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각만 갖고는 그 사물의 관계를 포착을 못 해내니까 그러면 또 이 의식은 지각을 갖고도 또 제대로 이걸 우리가 아는데 실패한 거죠. 뭐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네. 지선 씨를 위해서 제가 네네.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네네.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얘는 내가 이제 감각으로 알자면 이제 네. 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네. 눈으로 봐도 이제 대충 네. 소금이거나 이제 눈치챌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소금이라는 거의 특성을 이제 내가 알고 있다면 소금은 뭐 입방체에 이제 하얀색을 갖고 있고 이런 맛이에요. 그거까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맛에 비슷한 모양의 무엇이 있다고 칩시다. 네. 걔는 소금이 원자 구조가 전혀 다를 수 있죠. 분자 구조가 전혀 다를 수 그래서 있잖아요. 소금이 아닌데 나는 이걸 소금으로 인식하는 거죠. 볼 그러니까 때도 맛볼 때도 혹은 내가 알 때도 이제 이걸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아 이거 소금이네 했는데 네. 얘가 진짜 소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비슷한 여러 소금 비슷한 애들을 보고 얘가 어떤 분자를 가졌기에 얘는 염화나트륨이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뭐 또 다른 성질을 가진 무엇인지를 네. 여러 비슷한 애들을 보면서 네.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파악한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계까지 가면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물은 네.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사물은 자기의 요게 사물 요거 딱 확실하다. 고유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구별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구별된다는 건 뭐야? 다른 것과 관계를 하니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혼자만 갖고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듯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을 알려면 설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맛이 다르든지 흰 거하고 똑같은 입방채 이런 건 같은데 네. 맛이 다르고 그럼 결국은 뭐야? 사물은 자기의 동일성이라고 하죠. 자기의 어떤 고유성을 유지하려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관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일성이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사물은 우리가 사물을 안다는 것은 그 동일성,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사물을 아는 건데 이 사물을 알기 위한 동일성이 결국은 관계가 없으면 이 사물을 알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일성이 관계가 됐으니까 동일성이 관계라는 건 모순이잖아요, 서로. 동일성은 동일성이 관계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으로 존재하려면 짠맛, 희고, 흰 모양 비교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소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 요걸로 자체로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고유한 그거야라고 우리가 딱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소금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게 고유하다는 걸 알려면 다른 게 옆에 있어야 돼. 설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별을 해야지 소금이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그 자체로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체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소금은 지각에서는 지각이 소금을 지각할 때는 우리 의식이 지각을 통해서 소금을 딱 경험할 때는 이거는 정말 딱 그 자체로 이 속성이 들어가 있고 요 자체로 딱 하나의 그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설탕이나 다른 것과 없이는 이건 알 수가 없다는 제가 거죠. 설명해 드려요.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소금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소금인 줄 알려면 비교할 게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똑같은 얘기하고 근데 비교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빼놓고 나중에 소금이 원자 구조 뭐 있잖아요. 야 원자 구조 이거는 소금이야 라고 하면 이걸 소금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관계가 없는데. 맞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아니 맞습니다. 하나의 통일체로 분명히 사물이 있다고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관계가 있어야지 이게 성립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각은 하나를 하나로 못 보게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각은 더 이상 네, 제대로 의식의 경험에서 적중을 못했다. 이제 대상을 적중 못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그 관계를 찾아내는 게 뭐냐 이거죠. 바로 오성, 지성,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과의 관계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과학에서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걸 과학에서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관계 찾아내는. 법칙이잖아요. 아. 우리 과학의 법칙들. 그게 바로 이제 오성이 그 찾아내는 거죠. 이제 법칙으로 알면은 다 아는 거다라고 했는데 또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법칙으로 알려고 해서 이제 결국은 법칙이 현상의 진리다. 우리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진리다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또 찾아보니까 법칙이 현상의 진리여야 되는데 이 법칙이 더 높은 법칙, 고차적인 법칙이 될수록 추상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류인력의 법칙이 가장 이제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케플러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상의 법칙인데 근데 만류인력 법칙 갖고는 우리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기는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어떤 하위 법칙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내는데 추상적이 될수록 물론 근본에는 그게 다 깔려 있지만 현상의 여러 가지 우연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아까 오성은, 지성은 결국 그 관계랄까 우리 눈앞에 보니 현상을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추상적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못 해준다는 게 추상화돼 버리고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현상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그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적중하지 못했다는 소리고 그래서 그 오성도 이제 자리를 다른 것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무엇로 바꿔주냐면 자기의식에게 이제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식은 결국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더 갑니다만 추상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법칙이 메마른 법칙이 이 추상적인 법칙이 현상의 어떤 여러 가지 풍부한 삶의 세계들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은 이렇게 보죠. 결국 나중에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 건조하고 추상적인 것들에서 우리는 이제 이 현상은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법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법칙이 현상의 진리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법칙의 진리가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 이 현상계의 진리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현상계가 법칙의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칙이란 것은 결국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현상이 바로 법칙의 진리라 이거죠. 이 현상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법칙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결국 생명,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길러내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성을 가지고는 이 풍요로운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네. 이제 자기의식, 그 생명에 관계되는 걸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의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의식.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사물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생명으로 우리 말을 쓰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이제 자기의식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결국 이 자기의식이 이제 아주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결국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저한테 확인하세요? 누구한테 확인해? 너밖에 없는데 여기. 관계 속에서 하는구만. 이게 바로 관계구만. 네, 따라오셨어요? 어떻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솔직히 제가 지금 이해한 걸 말하면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일단은 우주가 있는데 저 아득한 우주에 가서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해요. 되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왜 웃으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우리 현상을 설명해 주지 못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의 그 어떤 법칙들, 알게 될 법칙들로는 지금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거를 쪼개면 분자 그러고 같은 시간 끌지 마시고. 쪼개가지고 아주 작은 분자 얘기로 돌아온다고 쳐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이 그 분자를 인간이 없으면 그 분자를 볼 애들도 없으니까 나로 출발한다 이거죠. 한 70%는 이해한 것 같아. 네, 그러면은 100% 이해한 거 얘기해 부족한 보세요. 30%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이해하는 법칙을 통해서 이 현상을 완전히 나는 알아냈다. 이 진리를 나는 구했다고 생각들을 했었어요.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법칙이 또 나오고 또 법칙이 나올 수도 있고 법칙이 위배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결국 뭐냐 새로운 현상 혹은 그런 계속해서 만들어진 현상이 오히려 진리이지 이 법칙은 그래서 그 진리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이 법칙 이꼬르 법칙에 맞는 것들은 진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50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어느 책에 보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비유로. 자,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딱 있어요. 아름다운 미인이 딱 있어요. 자, 처음에 이 미인을 딱 봤단 말이죠. 뭐로 봤냐? 이제 감각적으로 본다 이거죠. 감각적으로 딱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좋다. 아름답네. 프레그런스 아주 좋은 이제 향기가 딱 느껴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아름다운 거는 결국 기본적으로 외모와 여러 가지 이제 체형과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야. 이게 이제 감각적 확신을 한 거죠. 감각적 확신을.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진짜 그러면 다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이런 다 예쁘냐 이거죠. 알고 있거든 남자 여자였어.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 남자 여자보다. 남자 여자는 왜 이쁘면 안 되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잔 줄 알았는데 감각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 감각적 확신은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성인지 감수성 아주 엉망이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죠. 감각적 확신이 그래서 이제 부정확한 의식이 되는 거죠. 대상을 잡고 정확히 적지 못하니까. 그런데 외모를 그렇게 감각적으로 아름답다고 봤는데 과연 진짜 그런가 이거죠. 외모가 아름답다 느끼는 게 그냥 그거로 우리 눈에 보인다고 그런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율일 거다 이거죠. 맞잖아요. 눈 자체가 예쁘다. 코 자체가 예쁘다. 그럼 미인들의 눈과 코와 입을 딱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합성을 해보니까 이상한 뭐가 나오듯이 결국 그러면 비율일 거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관계.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이 비율을 봐야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율을 보고 해야 되니까 이때 필요한 거는 이제 감각이나 그 지각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지성, 오성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비율과 관계를 찾고. 그런데 과연 그 비율만 갖고 우리가 이 사람을 아름답다 할 수 있냐 이거죠. 비율만 갖고. 결국 이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지려면 결국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번 또 풋볼 해봐야 되는구나. 그 얘기 아닌가? 관계를 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표 너무 재밌다.
관계가 중요하다며. 관계를 해봐야지,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그죠, 뭐, 그 관계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근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 근데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어떤 때 보면 되게 추악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쵸, 그 그쵸. 사람이 예를 들어 갑자기 쌍스러운 욕을 한다든지. 네. 갑자기 막 깨는 행동을 할 때. 아니면 정말 사고가 완전히 완전히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고, 막 진짜 막 인종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럴 때 갑자기 사람들이 깨잖아요. 네. 그럼 결국 뭐냐. 아름다움이란 거는 또 그 사람의 뭔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또 이게 받치면 안 되지만 안 된단 말이죠. 인격이 네. 받침줄 때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네. 오빠, 뭐 이렇게 나오면. 이 성인지 감수성 제로네. 오빠 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건 타인과의 관계인 거죠. 사회와의 관계고 그리고 관계네.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되겠죠.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속으로 항상 네. 자기 자신을 나는 예쁘니까 남을 무시해도 돼. 난 예쁘니까 뭐 남을 좀 함부로 해도 돼.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예뻐지겠습니까? 결국 그럼 뭐냐. 결국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오성지성에서 결국 자기의식으로 돌아가는 게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꾸 대상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대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의식 자체에 이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 생명. 그러니까 대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운동을 하고 생명하는 이놈은 도대체 뭘까? 로 이제 우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오성지성에서 이제 자기의식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제 의식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의식의 대상으로 하고. 아, 그건 거의 정프로 수준인 것 같아요. 누가 뭐열려? 해겔이요? 아니. 지금 이 단계. 2단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 네. 정프로는 항상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네. 어떤 여자가 예쁘면 네. 왜 나는 저 여자를 예쁘다고 생각할까를 늘 의심하잖아요. 의심하세요? 난 늘 의심하죠. 그러니까 저 여자는 왜 예쁠까가 아니고 네. 저 여자는 왜 나에게 매력적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왜 저 여자를 예쁘게 봤을까? 네. 그걸 늘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관계를 해야겠다 생각하는구나.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요 단계까지는 정프로는 온 것 같아요. 자기 의식이라는 거죠. 네. 그 단계가. 네. 네. 이해 빡 됐어요. 근데 사실 근데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아름답다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각으로 아름답다고 처음에 감각이나 지각으로 느낀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개념적 틀이 우리한테 장착되어 있는 거죠. 사실 문화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양귀비는 뚱뚱했다고 하잖아요. 네. 양옥한 그 그림 뭐 이렇게 뚱뚱했고 네. 그리고 그 뚱뚱했는데 전족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전족하니까 그런 거리가 지금 사람들 보면 너무 웃기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양귀비의 그 풍만한 몸이랄까 그거하고 네. 뒤뚱거리는 걸음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섹시하고 너무나 매력적이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그 하나의 어떤 우리가 문화적인 틀이라고 할까 그 시대의 틀이라고 할까 믿겠죠. 이게 따라서 계속 달라지니까 사실은 그 감각에 처음에서부터도 사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틀들이 딱 장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서양의 조각상들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이라 할까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미의 기준이 정말 우리가 20세기 이후로 우리의 미의 기준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네. 서양의 그렇죠. 팔등신이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미남 미녀에 부합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미남 미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개념적 틀이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착되는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요거랑 좀 약간 그 결이 다른 얘기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다. 절대적인 미의 기준?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 계속 이제 바뀐다는 이제 생각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바뀌겠지만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비너스의 뭐 몸매 비율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아주 애기들, 즉 문화적으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을 애기들이 선호하는 얼굴들. 이게 교육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게 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쁘다고 얘기한 얼굴과 많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네네. 네, 이런 것들을 반론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또 뭐 중국의 한 온 나라 뭐 이럴 때도 그때 당시에 선호되던 얼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호되던 얼굴, 하여튼 그 당시에 비싸게
당시 얘기니까 네. 비싸게 거래되던 뭐 여성들이 뭐 백인의 지금 이제 미의 기준에 지금의 미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었다는 뭐 기록도 좀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정프로님의 반론이었습니다. 있긴 난 아니고 나도 어디서 본 거예요. 이게 네.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칸트하고 헤겔의 그 논쟁인데 사실 지금 보면 내가 칸트입니까? 와. 그렇죠. 이게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념의 세계 그리고 이제 현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다르단 말이죠. 물 자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현상계가 있을 수 있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간다 이건데 헤겔은 그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이 그 실체가 결국 그 힘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다 이론론의 세계거든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칸트? 헤겔이에요. 헤겔은 이론론 항상 변정법 정반합으로 가기 때문에 이론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미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 칸트식으로 하면 미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미의 이상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미의 관념, 미의 개념 딱 그 이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헤겔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것은 끊임없이 그때그때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공동체라든지 그 관습 문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결국 바로 그 칸트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이 롤스, 정의론을 쓴 롤스 쪽 자유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겔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공동체의 결국 합의랄까, 공동체가 정한 것들에 따라서 된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이클 샌델입니까? 정의론,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이 헤겔주의자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만약 보면 결국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우리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보편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아니 그것은 그때그때 공동체의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또 반론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공동체가 다 모든 걸 정한다고 하면 야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노예를 정당화하는 공동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노예가 정당하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 죽이는 거 정당하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 죽이는 거 정당해. 그럼 그것도 정당하고. 그럼 정당하네. 그럼 이래 될 때 이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샌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비상대적 결부라는 게 있다 이거죠. 비상대적 결부. 절대적인 거죠. 비상대적이란 말이 절대적인 것들은 있다 이거죠.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인권이나 생명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있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지금 말씀이 그런 식의 오래된 자유주의와 공동체 논쟁에 딱 그거에 기준이 있냐 없냐 갖고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칸트와 헤겔 얘기를 꺼내려다가 어렵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냥 미로 그냥 좀 쉽게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좋았을까요? 좋았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일원론? 그렇죠. 일종의 이론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헤겔은 본질과 현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안 보는 거죠. 힘으로 매개되어 있다는 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절대주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칸트식으로 따르면 절대주의라는 건 우리는 불가지론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돼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사람들 사이의 교류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사회와 사회 다른 문화와 문학기도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고 이게 참 큰 건데 헤겔이 이 난제를 극복해줬다. 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400원론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400원론? 네. 1kg 커피 아시죠? 네, 알죠. 1kg 커피에 그 드립백 커피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보면 한 봉지에 대략 한 4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요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면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커피숍 가면 얼마입니까? 4,5,000원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그런데 1kg 커피에 그 맛있는 드립백 커피 집에서 물만 따르면 먹을 수 있는 그게 한 400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한 30개 드는 게 뭐 15,000원, 뭐 13,000원 뭐 이 정도 이제 하니까 그 가격이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아침 시간 또 향기 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얼마나 좋은 400원입니까? 400원으로 일리를 구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불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400원 없지 않잖아요.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kg 커피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십시오. 왜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아마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400원이면 되는 걸. 이 행복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네.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여러분도 1kg 커피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빨리 이제 네. 가봐야 되겠네. 해결 너무 못 갔네 오늘. 지금 자기의식. 80분에 한 8쯤 왔을까요? 네. 80분에 뭐, 몇, 8이에요? 네. 와. 어떡하면 좋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네. 뭐 그렇죠. 8이라고는 하지만 네, 거의 뭐 전부 총론적으로는 아닙니까? 거의 네, 다 와갑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자기 의식이 결국 음. 이제 자기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자기가 여기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딱 적중시키려면 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확실히 있다는 거. 음. 근데 그걸 나 혼자 가진다고 되냐 이거죠. 나 혼자 나 혼자. 내가 확실하다. 나는 내를 안다. 나는 내가 그 뭘까 존재다. 이런 것들이 나 혼자 이런다고 되냐 이거죠. 반드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타인과의 관계를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음. 우리가 말하는 레코니션 하듯이 네. 상호 인정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상호 인정까지.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나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붙어가지고 본래 이제 항상 그 또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나를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진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달라고 생사를 건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여기서 이제 좀 관념적으로 나옵니다만 목숨을 건 투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투쟁이 벌어질 때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딱 싸움을 할 때. 힘센 사람. 힘센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네, 싸움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싸움한다. 그러면은 더 확신에 찬 사람? 그렇죠.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 아, 죽어도 괜찮다는 나는 사람? 너하고 싸움에서 이길 거야. 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어느 정도 싸움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이러잖아요. 생명이냐 자기의식이냐 선택할 때가 오잖아요. 네. 야, 얘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아니 자기의식을 내가 여기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내 생명을 더 우선하기 위해서 나는 젖소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주인이 되는 거고 진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참 이 얘기가 사실은 뭐 정신현상학에서 여러 사람마다 백미가 많은데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이건 뭐 한 챕터로 이야기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적인 그거를 존재를 극복해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생명까지 걸었다. 나 생명보다 내 자기 그 의식, 자기 확신을 더 위에 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얘를 이제 노예로 둬가지고 얘를 이제 부려먹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나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였던 그 정말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일 다 부려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 존재가 됐어요. 네. 그 노예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그 확신보다는 자기 인정받는 생명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부터 주인은 일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뭐 네. 그러면 끝난 건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 이거죠. 어떤 반전일까요? 주인은 이제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고 맨날 노예의 노동에 통해 가지고 나오는 생산물에 의존해서 먹고 살겠죠. 네. 노예에게 의존하는 그렇죠. 사람. 자기 스스로 이제 노예를 다 시키니까 자기가 노동할 일이 없잖아요. 자연과 직접 노동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국 노예에 의존해가 살아가는 거죠. 결국 노예의 노예가 된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왜 노예라고 해요? 노예가 만약 먹을 거 안 갖다 주면 굶어 죽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지금 그 가뭄이 닥쳐가지고 아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아무리 노예를 족쳐도 일을 못 해요. 자, 그럴 때 노예가 이제 도저히 살도 안 나고 밀도 안 난다. 자, 그럴 때 노예는 어떻게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풀뿌리라든지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자연을.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주인은 그냥 죽어버리겠죠. 뭘 어떻게 캐 먹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는 법도 모르고 이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은 이제 노예에 따라서 노예의 어떤 그게 따라서만 의존하게 되니까 노예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의식 결국 그 자기와 인정을 받는 것은 같은 자유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노예라는 조건에서 인정받는 게 과연 진정한 자기 인정이냐 이거죠. 이건 가짜 인정이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한 인정도 못 되고. 근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이제 처음에는 내 신세야 하겠죠. 그죠? 한탄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잖아요. 네. 주인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겠죠. 근데 불안은 무엇을 만듭니까? 사람을. 불안에, 그러니까 항상 해결이 재미있는 게 절망적인 상태에도 희망의 어떤 매개가 항상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 불안의 상태는 이 사람의 의식을 유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이 의식을 운동하게 만드는 거죠. 내 의식을. 자, 그 의식을 운동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결국 주인이 시키는 일을 이제 주인에게 먹을 걸 갖다 바쳐야 되니까 자연에게 노동을 하게 되겠죠. 자, 노동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자기가 그냥 혼자 살 때는 그냥 뭡니까 뭐 풀뿌리 같은 거 그냥 열매 따먹고 뭐 없으면 그죠 뭐 나무 열매 다 떨어지고 나면 또 딴 데로 가서 수렵 채집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주인한테 딱 뭡니까 노예가 돼 가서 이제 고착돼 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거 바로 먹으면 큰일 나겠죠. 일단 주인의 욕구 충족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욕구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바로 욕구를 지향하는 법을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물 따먹고 이런 게 요걸 좀 가공하기 시작한다. 아 이제 뭐 요거 바로 따먹지 말고 요거 씨를 좀 뿌려가지고 좀 시간을 기다리면 수확을 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든지. 자연을 이제 가공하는 것,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노예는 어떻게 되냐? 이제 자연을 길들이게 됐다 이거죠. 네. 노예는 이제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그죠? 노예는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노예는 또 이제 그 아까 불안함과 이런 의식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주인이 인간인 건 알겠어. 주인이 인간이다. 맞잖아요. 주인이 인간이고. 주인은 참, 자립적이고 성숙적이고. 근데 나도 인간 아니냐. 이런 거죠. 나도 인간인데. 그럼 나도 그러면 인간으로서 저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인은 오로지 자기밖에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식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네. 근데 노예는 노예가 됐기 때문에 더 보편적으로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마치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식민지의 백성들이 그 식민지 그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나 그리고 이제 나치들이 맨날 유대인들은 타악한 민족이고 또 우리 한민족 보고도 맨날 게으르고 정치되어 있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걸 사회적 소수자가 피압방 민족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고 우리가 괜찮은 민족을 증명해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측면을 우리는 계속 발견해서 인간성이나 역사를 더 우리 풍요롭게 만들거든요. 바로 노예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주인은 편협해져 있는데 노예는 이제 갈수록 자립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전이 돼버리는 거죠. 네. 주인과 노예는 결국 반전이 돼버리는 거죠. 주인은 노예가 되고 노예의 노예가 되고 그렇죠. 노예는 주인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이해됐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주인이 노예에게 의존하게 되고 노예는 주인 의식 가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서로 상호 인정하는 관계로 각각의 자기 의식들이 서로를 상호 인정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근대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법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동시에 누군가의 주인이 되는 거죠. 네. 무엇을 매개로? 돈을 매개로. 우리가 어떤 돈을 가지고 서비스를 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손님은 왕 아닙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서비스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또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때 우리는 또 노예가 되는 거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사회, 서로 상호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근대 시민 사회거든요. 바로 이 상호 인정에서 이 근대 사회의 정당성이 여기서 도출되는 거죠. 네. 요게 만약에 챕터로 치면 자기 의식에서 넘어가서 네. 어디로 가나요? 이제 이 자기 의식이 근데 이제 이런 자기 의식이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면서 노예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의식 이제 정신 세계에서만 내가 그거 자유로우면 되니까 처음에 금욕주의로 갔다가 자기 의식이 금욕주의자가 됐다가 금욕주의자가 됐지만 아무리 뭐 정신에서만 금욕하면 뭐합니까? 너무 이제 결국 무기력해지니까 해이주의자가 되었다가 모든 것을 다 해이하는 해이주의자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불행한 의식으로 빠져들었다가 이게 뭐
할 거는 많은데 나의 능력과 나의 뭔가 이상은 도저히 안 맞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 이것은 결국은 서로 상호 인정을 통해 가지고 이 모두가 보편적 자기의식, 나가 아닌 우리가 될 때 이게 해결이 되구나. 이러면서 자기의식은 이성으로 탁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성은 바로 보편적 자기의식인 거예요, 이제. 이성은 보편적 자기의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성은 이제 나는 이제 세계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세계의 내용이야. 네. 그렇죠? 이제 이성은 내가 보편성을 깨달았잖아요. 이제 내가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이성은 갖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세계를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진리의 내용을 다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이성도 개인과 사회 사이에 놓인 간극들 이걸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비유가 돈키호테와 풍차로 비유하거든요. 네. 돈키호테는 이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다 세상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풍차는 악마야. 악마 거인이야. 그래서 이제 남들은 다 풍차라고 해도 달려가는 거죠. 나는 저거 악마 악을 처부수러 간다. 그렇지만 딱 풍차에 부딪혀갖고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하고 달려들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직까지 내가 지금 대상과 딱 내가 지금 합일됐다라든지 네. 대상을 적중시키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과 세상,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풍차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돈키호테가 풍차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사의 어떤 이치를 알게 돼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것들이 뭔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말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가이스트. 그래서 이 이성은 이제 정신이 되면서 정신은 뭐냐? 이제 그 의식과 대상은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신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파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정신이 모든 걸 파악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러면 정신은 진리가 되는 거죠. 네네. 진리는 의식과 대상이 일치할 때 진리가 됐는데 이제 이 자기의식에서 이성에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정신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와 그러니까 대상과 의식이 딱 이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뭐 정신은 세상을 관통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개인과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진리의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종교예요, 네. 그게? 아니요. 아니죠. 종교가 아니고 절대지까지 갔으면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제 정신이 나왔죠. 정신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처음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정신이 처음의 상태를 이제 정신이 이제 스스로를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관통한 진리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해가지고 자 먼저 정신도 이제 최초의 모습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겔의 정신현상은 이게 시간적인 변화의 단계를 도입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서양 철학에서는 시간 변화라는 게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진리라는 것들을 고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정신이 처음에 이제 세상을 관통한 진리라고 봤지만 최초의 모습은 이제 뭐냐면 해겔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본 거예요. 개인과 그 폴리스가 하나가 된다 이거죠. 네. 우리 예전에 바로 그 안티고네도 봤고 오이디푸스 봤습니다만 그 폴리스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폴리스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폴리스가 든든한 하나의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됐다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거기서 나오는 안티고네의 비극이 나오잖아요. 가족의 법과 폴리스의 법이 충돌할 때 외국의 군대를 끌고는 저놈은 절대 장례 지내지 마라. 네. 그렇지만 안티고네 입장에서 내 오빠지 않냐 이거지. 이거는 가족의 법, 인륜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해겔의 인륜하고 다르고 이제 가족의 법과 그리고 이제 그 폴리스의 법이 충돌하잖아요. 폴리스를 배신한 반역한 놈은 절대 장례지면 안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충돌을 결국 해버려가지고 비극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폴리스가 왜 무너집니까 결국 그죠?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가 됐는데 결국은 그 개인들이 자각을 한 개인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진짜 이 폴리스를 내가 뭐라고 할까 보편적 자기의식 이성을 갖고 이런 어떤 공동체와 하나된 자각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강제가 아직까지 깔려 있겠죠. 그죠? 외적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익과 공익의 문제, 욕망과 계속 충돌하는 거죠.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공익이 충돌하면서 결국
그 그리스의 폴리스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정신 입장에서는 아니 결국은 이걸 내가 봤지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아직까지 자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해가지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이제 소외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변증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하나 있단 말이죠. 뭔가 정신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무조건 반대로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밖으로 나가는 걸 소외라고 하거든요. 소외. 소외, 외화. 네. 외화됐다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들,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도 소외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떨어져서 멀어져 가는 것도 소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은 자기를 좀 더 잘 그걸 이제 진리는 진리지만 초기에 진리해서 좀 더 잘 이제 그 전개를 한번 시켜보려고 네. 자기 자신을 이제 외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나오냐?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중세의 신앙 사회가 나오고 그리고 근대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로 쭉 이런 역사를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정신은 내가 이제 진리와 합치됐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제 종교하고 절대제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내가 합치되었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내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인생을 노년에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쫙 지금까지 보니까 파노라마처럼 쫙 이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땡깡을 부렸고 사춘기 때는 이랬고 청년 시절에는 이랬고 결혼을 해서는 이랬고 그리고 뭐 이랬는데 지금 내가 다 이제 나이가 황혼에 탁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걸로 살아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을 때 너는 뭐냐 정신 보고 너는 뭐냐 물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정프로 이렇게 물을 때 나는 1970 몇 년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87년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87년. 아니 그렇게 하면 좀 낫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정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정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근데 딱 그것만 딱 하면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신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정프로가 어릴 때 이랬던 거 그걸 다 해상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 뭡니까? 그게 다 결국 내가 그러니까 이게 딱 제가 드는 생각이 이 국화옆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국화옆에서.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책새가 천둥을 울고 무스리가 내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다 거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 이 나의 모든 이 지금의 모습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때 나를 인식하는 게 결국 나를 실현하는 거다 이거죠. 나는 결국 이 실현을 했구나. 결국 이제 정신은 내 이 역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처음에 그 감각적 확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각을 거치고 오성을 거치고 그리고 자기의식을 거치고 이성을 거쳐가지고 결국 이 정신으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 형태로 전개를 딱 해보면서 이제 결국 이것이 나였구나. 이것이 나였고 이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기 담겨 있구나. 네. 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특히나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종교와 그 절대지 이거에서 이제 그 확신이 진리와 완전히 이제 확신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절대지에 도달한 정신은 가장 풍부한 지식이고 여기에 모든 것에 이제 진리 근거가 이제 다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게 결국 이제 바로 정신현상학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해보자면 이런 거죠. 결국 의식이 진리를 탐구해가는 계속 진리를 탐구해가는 거잖아요. 의식은 결국 대상을 적중하고 싶다. 대상을 완전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온갖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딱 진리로 확신하게 된 정신이 자기를 다 이제 드러내 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신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고 정신현상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절대지. 절대지입니다. 네. 절대지의 단계에 가면 다시 감각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반합의 원리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또 다시 한번 도는 거예요. 저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다시 왔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절대지라는 거는 이제 절대니까. 네. 절대죠. 절대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없다. 절대죠. 그러니까 논 플러스 울트라 더 이상 없는 거죠. 그건 약간 해겔보다는 칸트 쪽인 것 같은데 절대지라는 거. 아니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결국은 뭐
지금 이제 그것은 하나의 정신의 과정인 거야. 네네. 아니 일단 도달해버리니까 이제 진리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대상과 일치가 돼버리면 이제 끝이죠, 사실은. 대상과 일치가 돼버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공동체와 일치가 돼버리고 언어는 실제와 일치가 돼버리고 개념은 실제와 일치가 돼버리고 그럼 그것이 진리고 그럼 이제 해겔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 법치학 선문에 그거였죠. 여기가 꽃밭이다. 여기서 춤을 춰라. 이러한 세계로 떠들어가는 거죠. 바로 여기가 화음의 세계다 이거죠. 동양식으로 말하면 여기에 바로 지금 천국이 펼쳐져 있는데 네. 무엇을 딴 데서 찾냐. 여기에 진리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여기서 춤을 추고 놀아라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네. 얼마 전에 한번 그 풀파티를 간 적이 있는데 무슨 파티요? 풀파티. 파티요? 네, 수영장 파티 같은 거. 웬일이야?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어머나.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섭섭한데요. 네. 일단 저희가 네. 이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일단 쭉 한번 이건 훑어봤습니다. 훑어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박님의 이 책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수많은 내용들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 반응을 보고 어쨌든 저희도 이제 정반합이니까요. 네. 우리의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반응 다 합쳐가지고. 합쳐서 합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 정반합 이 정신 현상학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는 바로 여러분께 그 내용들을 함께 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끼신다면 저희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지선 씨도 정말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네. 힘들었지만 재밌었죠? 지금 2부 좀 끝에가 약간 조금 힘들었는데 요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 한 번 더 들으시면 또 좋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근데 이게 해겔 철학은 저기 책에 나옵니다만 이 마르크스 해겔 비판을 같이 들을 때 더 이제 이해가 확 다가오죠. 또 이렇게 반대쪽을 또 격투하는 요거를 들어야 항상 되는구나. 우리 변증법적으로 네. 해결이 있으면 또 네. 반대를 갖고 와야지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맞습니다. 나아갈 수 있죠. 네, 그런 네.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다음에 한번 준비는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뜻에 따라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정말 이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합니다. 18 어른 캠페인.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오롯이 담겨 있죠. 여러분이 따뜻하게 함께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해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의 이제 겉핥기식 정도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저희가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끝으로 또 플로 청취자를 위한 노래 하나 선곡하면서 좀 맞춰볼까요? 그러면 해겔이 해결했다. 신화의 해결사. 점점 선곡에 많은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끝에 약간 정신 아득했을 때 그냥 노래 생각했던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죠? 네네. 네. 저는 만약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제 해겔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따로 어떤 실제나 본질 이런 것보다 결국 우리 같이 지금 경험한 이 세계가 결국은 다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꽃밭이라고 나오고 꽃이고 여기서 춤을 춰라 나오니까. 정훈이? 꽃밭에서요? 정훈이 갑니까? 네. 너무 극단적이죠. 자, 그리고 저는 자의식 부분을 전 참 재밌게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많이 꽂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그런 생각들. 시스타 19였나요? 그 나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하고
네, 그 노래 한번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좋은 선곡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일당백, 정신, 현상학 아주 어려운 책 네. 또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